정세현 장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정세현 장관님 나오셨다는 것은 전세현 장관님이 내가 나가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김준영, 김희교, 최성훈 호사카유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벽에 장관님 김여정 담화. 네. 예, 부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재명 어디요? 리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노위인이 아니다.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은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이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없이 대물림하였다. 그거를 신물이 나도록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식의 대남 비난 내지는 그 남한을 욕하는 것을 나도 신문이 나게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 험할수록 네.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면 말이 험할수록 이게 이제 구분응선을 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위인이 못 된다는 얘기는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라.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좀 가기를 기다린다는 얘기고 외교의 상대가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저들하고 외교하자고 그랬어. 통일 문제 가지고 협상하자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건 물론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남북 관계를 성격 규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교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북한 입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남과 북은 첫째 원수가 아니다. 둘째,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는 91년 12월 13일 날 체결됐던 기본합의서의 전문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해서 남북관계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때 합의했던 것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김여정이 뭘 몰라서 그래요 지금. 그리고 말이 험한 것은 이제 할 말을 다 해가고 있다는 얘기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임 이후에 한 2개월 한 보름 했나요 일? 2개월 정도 벌써 그렇게 됐네요. 한 70여일 동안에 보여줬던 그런 대북 조치 연장선상에서 쭉 해나가면은 아마 남북 한미 훈련이 끝나고 난 가을 이후에는 조금 대남 이 자세가 좀 바뀌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지금 북한으로서는 아픈 것은 한미 연합 훈련이 많이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CPX 도상 훈련 중심으로 하지만은 40여 개 이 기동 훈련 중에 절반은 지금 9월 이후로 미뤄놨어요. 근데 그 기동 훈련이 그들한테는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자기들도 군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기름 나가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떠야 되고 배도 떠야 되고 그런 데 대한 고통을 지금 호소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건 접어주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나가면 뭐 이재명 정부가 해를 넘기면서는 좋은 북쪽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내년 봄에 3월달에 연례적으로 3월달에 하고 되어 있는 한미 연합 훈련 그게 이제 을지 프리덤 뭐죠 이름이 가디언이던가요? 보면은 건 가디언입니다. 그 훈련을 대폭 축소하거나 연기한다는 명분으로서 안 하는 그 결정을 금년 가을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면은 내년 봄부터는 반응이 달라지라고 봅니다. 그 전에도 두 개 더 고비가 있어요. 프리덤 엣지라고 일본 한미일이 하는 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있고요. 그다음 연말에 북한이 더 싫어하는 게 생겼잖아요. 피질런트 스톰이라고 공군 그러니까 미국 최대 규모로 지금 북상해가지고 휴전선하고 북한하고 평양 올라가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 달려 있고 저는 외교 관계가 아니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계속 집중되어 있는 게 군사훈련이잖아요. 제대로 보이려면 군사 관계를 오히려 하지 말아야 외교 관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로 들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확대하겠다.
아 그거 예.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된 직후에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북쪽 사람들이 두고 쓰는 말은 자기네들의 그 한미연합훈련이 시작이 되면은 그 오금이 저린다는 거예요. 오금이 저리고 아주 간이 타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북한 병사들과 인민들이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들을 이제 따돌거려야 되니까 우리가 그 핵무력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거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 그러니까 북한은 통상적으로 자기네가 핵을 갖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언제 칠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핵 보유를 그런 자유수단 보유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합니다. 그거를 좀 더 강하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연합훈련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대개 미사일 몇 방 더 쏠 겁니다. 예. 그건 그런 줄 알면 돼요. 수십 년간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지. 예. 갑자기 북한에서 이렇게 성명이 쏟아지는 이유는 군사훈련도 당연히 뭐 문제를 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계가 본질적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남북 관계가 본질적으로 전환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걸고 있는 세계의 아젠다, 즉 비핵화, 한반도 평화, 특히 이제 그것이 한미 동맹의 고도화 이 세 개가 사실 같이 가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한 성명서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지 않은 거 보여집니다. 당장 우리도 북한이 당장 바뀌길 기대하기보다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만 계속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새 정권 들어서 가지고 지금 반년도 안 됐어요. 네. 아니 북한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몇 달 만에 좋아해 오고 나올 수 있어요. 좀 기다려야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할지 특히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계속 보겠죠. 네. 네. 거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말인 것 같고. 예. 자, 젤렌스키도 만나고 푸틴도 만났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복잡하게 돌아갔죠. 복잡하게. 예, 그 결론이 8월 15일부터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푸틴의 승부수를 던졌다 그랬는데 푸틴의 승부수가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통합니까? 대부분의 그 서방 언론들이 노딜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지금은 그런 얘기 안 나오고 있죠. 근데 노딜이 아닙니다. 딜이 있었죠. 명확하게 딜이 있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방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한 건 자기들이 원하는 예를 들면은 푸틴이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휴전 합의가 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노딜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합의된 내용은 이제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그 종전 협상으로 가겠다는 거죠. 평화협정 체결로 가겠다는 게 합의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휴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종전 협상으로 간다는 거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인 체제를 합의하자.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해결할 방법을 원래 푸틴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러시아는 원하지 않았죠. 휴전을 숨 돌릴 틈을 준다 그래서 원치 않았던 거죠.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받은 겁니다. 그렇고 두 번째로는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다 합의된 겁니다. 네. 대신에 그럼 우크라이나를 달랠 수 있는 안전 보장책을 마련한다. 여기까지 합의된 겁니다. 영토는 어떻게 해요? 문제는 그러니까 영토도 양도로 그러니까 돈바스에 남은 12%가 남았거든요. 네. 12% 영토를 양도해서 영토 문제는 해결한다. 여기까지 합의가 된 겁니다. 근데 12%를 우크라이나 돌려주고 이 점령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주고 러시아에게 거기서 넘겨주고 철수하고 러시아한테 주는 걸 말이에요. 러시아한테 준다고 돈바스를 완전히 완전히 넘기는 걸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영토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낸다는 것인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이제 미합의된 그런 부분은 무엇이었느냐? 네. 안전 보장의 구체적인 방법이 미합의된 겁니다. 안전 보장만 되면 그 영토 문제도 그렇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토 문제는 네. 미국은 자꾸 영토 교환이라는 말을 쓰죠. 러시아는 한 번도 그런 말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영토 돈바스의 나머지 12%를 받으면 무엇을 교환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미주나 하르키우주의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완충지대를 넘겨준다든지 이런 나와야 된다. 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본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아무런 딜이 없고 합의가 없었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하러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전화하고 유럽 정상단 전화해서 18일 날 정상회담을 잡습니까? 그 정상회담 18일 날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도 그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휴전 얘기는 안 나와요. 이제 종전으로 가는 겁니다. 네, 종전 협상으로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 보장인데 유럽 정상들의 생각은 유럽 나토군 또는 유럽 국가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러시아가 생각하는 건 우크라이나의 영세 중립국화입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해석을 보면 트럼프가 나와서 No deal until there is deal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지 지금 트럼프하고는 암묵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푸틴하고. 뭔가 약속을 하긴 했네요. 왜냐하면 마크롱한테 그 마이크 꺼져 있을 때 한 마이크로.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딜을 하고 싶어한다. 그 말은 둘 사이에는 지금 합의가 된 거예요. 트럼프는 푸틴이 자기 때문에 딜을 한다고 보는 협상을 할 거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나중에 자기 때문에 이게 됐다고 말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때 섞여 있었지만요. 뭔가 있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영토하고 그다음에 영토를 주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종전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다음에 말하는 게 그 방위 조약이 나토 5조, 나토를 가입하지 않고 나토 5조에 그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집단방위. 예, 무력을 포함해서 집단 방위를 해주겠다는 건데요. 그게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는 군사력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간에도 실질적으로 그 인계철선은 방위 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개입은 없거든요. 나토 가입은 없이 예. 공격 받으면 공격받으면 해준다는 거고. 그걸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믿어? 그다음에 젤렌스키가 그래서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는 얘기 구상이 나오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가장 좋아했던 거는 이제 9천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1조 달러에 가까운 무기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선을 그은 거는 뭐냐면 지상군은 안 간다고. 그러면 유럽에서 몇백 명에서 몇천 명 정도 평화유지군으로 간다. 이 정도인데 이게 이제 둘을 만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하고 푸틴이 만나가지고 하고 그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만나겠죠.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만나는 거는 종전 협정에서 만나겠다고 3자는. 그러니까 영토 문제가 난제가 아니라 아니요, 둘 다 난제입니다. 난제예요. 둘 영토 다. 문제하고 나토가 어떤 식으로 보장해 줄 것이냐. 그냥 나토 가입국은 근데 아닌데. 그 자하로바 대변인이 어제 얘기를 했죠. 나토 국가의 군대 주둔은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 또 우크라이나가 생각하는 안전 보장책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또는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협상에서 논의될 사항이고요. 그다음 또한 영토 문제 이게 복잡한데 젤렌스키 대통령 만약에 이 영토를 떼어주게 되면 상당한 국내에서 정치적인 반발을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겁니다. 젤렌스키 죽을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명분을 충분히 축적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푸틴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명분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은 이 영토 변경은 국민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선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만약에 계엄령하에서 지금 대선을 못 하고 있는데 대선을 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치적인 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내가 복잡할 겁니다. 중국이 여기서 쓱 끼어 들어왔던데. 네. 그 나토군이 껄끄러우면 브릭스 어때 하고. 맞습니다.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확실히 영토 문제에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로 중심이 이동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히 영토 문제 넘어간 것 같은데. 예, 특히 이제 EU 국가들은 영토 문제보다는 훨씬 더 안전보장 문제가 중요한 것 같고요. EU가 이번 회담에서 얻은 것은 이제 미군이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뭔가 또 주둔을 안 하고 가담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취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형태로든 가담을 해줄 것 같은 일종의 암묵적 협의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러시아의 태도가 문제인데 러시아는 유럽군이 나토의 방식으로 주둔하는 건 절대 안 돼라는 거고요.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평화유지군, 유엔의 평화유지군 같은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군 플러스 브릭스 국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중국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예. 나토군을 빼면요, 나토 회원국의 군대를 빼면요, 군대를 보낼 만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엔에서 과거 미국이 했던 역할 자기들이 하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늘 얘기했던 한반도식의 해결이 가는 거예요. 어찌 됐든. 근데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중국이 하고 싶다라고 중국이 살짝 끼어든 거잖아요.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이걸 받을 수 러시아로서는 이걸 받을 수도 유럽권만 주둔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협상 가능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그리고 중국 브릭스 중에 러시아를 빼면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중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관여할 수가 있지. 그리고 위상과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예. 자격이 있죠. 그 중국이 유리한 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둘 다 제일 무역 대상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은 확보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전후 복구 문제 누가 돈을 댈 것인가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지금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영토 문제는 카드일 뿐이지 영토 문제가 안 되면 모든 게 안 되는 게 아니네. 이걸 카드로 아니요, 영토 문제도 중요해요.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민족주의자들이 이걸 허용할지 안 할지 몰라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근데 그걸로 버티기에는 트럼프와 푸틴은 이미 영토 문제에 대한 일정 정도 합의에 그렇죠. 그 도달한 둘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를 본 했고요.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 젤렌스키는 나중에 협상을 전제로 일단은 그 12%에서 철수할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러시아 영토를 인정해 달라는 게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영토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그냥 러시아 거다. 이걸 국제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걸 받아들이기. 아마도 트럼프는 이렇게 제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크림반도를 완전히 승인해 주면 인정하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의 해법은 크림반도는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러시아 영토로 하고 나머지는 묵인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식을 아마 제안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죠. 예. 왜냐하면 앞으로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그 종전협정에 다가갔다. 예. 하지만 험난할 것이다. 험난할 것이다. 험난은 뭐 지난 몇 년간 했으니까요. 올해까지만 험난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까지 왔고, 자 이번 주 주말에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네. 여기서 일본이 생각하는 이슈는 뭐예요? 일본은 일단 한국이 먼저 관세 협상에서 왜 그렇게 잘했는가? 왜 잘했는가? 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거죠. 네, 그런 일본도 우리가 더 잘했다는 걸 이제 알아요? 예. 왜냐하면 일본은 그 미국하고 FTA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가지 관세율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15%라는 것이 그걸 나중에 알았다잖아요. 예, 나중에 그 미국 쪽에서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 알아가지고 지금 그거 아니다라고 그 국내적으로 쭉 그 이야기를 하고 해결 있는데 안 됐어요 아직 완전히? 완전히 안 됐습니다. 아직은. 야. 될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거는 모르시는 분들은 잠깐 설명드리면 예. 우리나 일본이나 15%인 줄 알았는데 네. 우리는 그냥 15%가 맞는데 네. 일본은 원래 관세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네. 원래 관세가 2.5%는 그건 였다면 자동차. 17.5%가 되는 거고 예, 예. 원래 관세가 10이 있었으면 25%가 되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서 일본이 예, 이거 말이 예. 안 되지 않냐. 미국에 항의했더니 미국은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미국은 아니 약속대로 하겠다 말만 했는데 그거 문서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고 연방 관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결정을 정확하게 내놓는 우리도 관보가 있죠. 예, 연방 관보에는 일본하고의 협상에서의 그 상세한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물론 한국하고의 관계도 나와 있지 않는데 한국은 원래 FTA 때문에 거의 관세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15%라는 게 이게 기존 사실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은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다 관세율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트럼프한테 속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시바가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당했다고 생각해요? 당했다라기보다 그게 트럼프식이다라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있습니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예.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는구만. 예. 트럼프가 사기를 친 거나 맞지. 그러니까 이거 또 아카자와라는 담당관이 다시 미국으로 간다라고 해서 미국 쪽에서는 또 와 그런 식으로 와. 이제 협상이 끝났다 15%라고 생각했는데 예. 안 끝났다. 미국은
그런 태도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일본은 15% 끝났잖아라고 네. 했는데 아니 안 끝났어. 근데 관세 협상에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관세가 정확하게 몇 %입니까를 기자들이 질문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다시 알려주는 사례가 몇 번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정상들을 만나서 공동 성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문을 안 해요. 아마 지금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공동 성명을 안 하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묶이는 게 싫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언제든지 생각이 바꿀 수- 바뀌면 또 아니라고 그러려고. 내가 우위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그러면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도 묶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안 묶이는 거예요. 그 예. 일본도 안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일이 공조가 더 중요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서 대단히 화제가 되어 있는 것은 이게 행정면허이잖아요. 예. 행정면허이라는 것은 그 미국의 헌법에 의하면 긴급 만 할수 사태에서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관세라는 것은 그 긴급 사태 아닌데도 발동을 했다라는 것으로 그 지금 그 미국의 법원에서는 이거는 위헌이다. 라는 식으로 나왔고 이게 내년 6월쯤이 되면 가장 그 최고 법원에서 네. 미국 쪽의 연방 최고 법원에서 아마 위헌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완전히 이러한 그 모든 게 무효가 관세라는 된다. 것이 무효가 된다. 라고 일본이- 일본은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대하면 안 될 것 네, 같은데. 그러나 물론 기대 못하는 부분은 그래도 트럼프는 또 할 거다. 그 위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 트럼프가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경우는 그 트럼프에 대한 탄핵 시위라든가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미국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그러면 것이다. 긴급 사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긴급 사태가 되버리는 겁니다. 행정명령 할수 일본은 있네요. 지금 트럼프가 잘못되길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은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그 아까 그 우크라이나의 연토 문제도 네. 이거는 연토 문제를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유럽 그 전상하고 그 일본이 요새 연사 회의를 했거든요. 네네. 거기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도를 그런 식으로 침략으로 넘긴 사례가 없다. 국제법적으로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이시바가 이거 그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강하게 했거든요. 사고 방식은 알겠어요. 예, 이시바의 그 평화주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안 되길 빕니다. 이거 아닙니까? 잘 안 되라, 잘 안 되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트럼프가 자기를 굉장히 무시한다고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약속도 안 지킨다고 트럼프 생각하니까.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가부르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까불지 말라. 그 지금까지 나오기도 했고 그럼 우리한테 기대하는 건 뭡니까? 이시바가 한국에. 그래서 그 한국은 모든 것을 좀 잘했다. 예를 들면 그 3,500억 달러 이것도 조선업 그리고 바이오 EV 배터리라든가 다 사연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일본의 5,500억 달러 그거는 트럼프 쪽에서 미국이 다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국 왜 이렇게 협상을 잘했냐? 예. 일본은 1월부터 이런 날도 오네. 예, 1월부터 엄청나게 몇 번이나 미국에 10번 정도 특사를 보냈는데 한국은 마지막 그 일주일로 엄청나게 잘했다라는 게 지금 일본 쪽에서 질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외교가 일본이 미국을 다루는 걸 보면서 우리는 미국을 저렇게 못 다뤄.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역전됐네, 관계가. 예. 이번에는 완전히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시바 사이에서 새로운 그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것이 그런 거 나왔으면 나올 좋겠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이시바도 80주년 그 메시지를 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번에 8월 15일에 주도식, 일본에서 주도식이라고 하는데 그때 일단 과거를 반성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했고 오늘 떼놓은 거죠. 예. 네, 그러나 또 본격적인 메시지를 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한일 정상회담 한 예, 후에 그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뭔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그리고 신뢰를 좀 쌓아가자 그리고 과거를 직시하자 이런 말을 이번에 또 그 8.15 견칙
견책식 때 했거든요. 예. 이게 무라야마 타무하하고 똑같대요. 95년에. 일부러 그랬겠죠, 또. 예. 근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그 두 사람 길이의 뭐 그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아베하고 이시바는 다르긴 하니까 확실히. 예.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또 이런 날이 온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본 수상이 계속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기를 근데 실제로 자민당 내부에서는 네. 이번에 참정당에 가서 선거를 도운 사람들이 자민당 내의 극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시바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참의원에서 져야 된다는 게 오히려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시바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노, 무라야마, 간나오토까지 왜냐하면 일본에 가기 위해서 다 결정된 거니까 이걸 재확인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 정권이 불안하니까 공식적으로 공동성명의 형태로 한국하고 이번에 하긴 좀 힘들다는 게 지금 분위기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근데 그래서 이시바 교체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예. 나아지고 있어요. 이시바. 지금 그 자민당 지지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요, 네. 69%까지가 이시바가 계속해야 된다. 오 자민당 지지자들이. 예. 오. 네. 좋아하시죠? 네,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날이 있다니까. 일본 총리가 그대로 일본 총리 지지율을 네, 그러나 그 자민당 안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8월 말까지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를 계속 지지하느냐 혹은 끌어내려야 하느냐라는 그 국회의원하고 47개 도도부현이라고 하는데요. 지방 단체장들이 47명 있는데 그 사람들의 득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것으로 근데- 과반수가 되면 이시바는 그만둬야 되고요. 아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민당 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민당 지지자는 외부 사람들하고 다 하는 그 여론조사니까. 우리하고는 확실히 다르네. 예. 우리는 거기에 비하자면 당원 민주주의가 훨씬 진보한 셈이네요. 네네네. 거기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아무리 그 현 총리를 지지한다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선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국회의원의 힘이 아주 강하고요. 자민당의 당원들도 110만 명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당원들의 표가 별로 힘이 없습니다. 힘이었구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시바 지지율이 자민당 지지율보다 8%가 높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소용이 그러니까 없다는 자민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이시바 총부는 지지한다. 이러한 그 현상, 재미있는 현상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그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위기네요. 예, 네, 그러나 이시바는 계속 하겠다고 그 의지는 아주 강해가지고 일본 안에서 입헌민주당하고 대연립을 할 가능성도 있다. 야, 입헌민주당하고요? 예. 그러면 입헌민주당이 완전히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이시바가 연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우리 정계 개편인데 그러면? 예, 입헌민주당의 대표가 노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노다하고 이시바는 과거에 같은 신센당이라는 당에 있었던 입헌민주당이 그 통기. 우리나라의 민주당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네네, 예, 거기는 네. 소수당인데 네. 둘이 예. 야 이거는 그러면 일본 정치사에서 없던 정치 엄청난 예. 그 격동을 맞게 되는데요. 그렇게 좀 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고 기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일본에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9월이 되면 굉장한 변화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거의 있습니다. 좌우연정인데 일본 역사상 처음 있는 그죠? 네, 그래서 자민당이 그렇게 되면 분열이 될 것이다. 극우 쪽하고 약간 그 중도 진보적인 자민당 안에서의 그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도 뉴스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일본판도 하나 만드시죠. 뉴스공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답답하네. 자,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자, 요 소식은 또 한 주 후에 업데이트하기로 하고 요거까지만 짧게 얘기하고 끝났으면 하는데 그 체코 원전 수주 당시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라도 생색은 내야 되겠고 웨스팅하우스가 그걸 놓칠 리가 없이 막 불리한 조건을 내걸었는데 예. 갑자기 예. 하다가 뭔가 모르게 우리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확
예.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를 봐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협력. 갑자기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취하를 한 거죠. 고소 취하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취하하는 조건으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우리가 다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결심해 저 분명히 로열티 주기로 했다고 그때도 우리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준 거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이 한기 수출할 때마다 조 단위의 현금이 네. 그 웨스팅하우스에 주어져야 되고 그게 50년 동안 이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라 누가 중간에 돈을 먹었지? 근데 누가 떼어 먹었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누가 이 커미션 먹은 것 같은데. 근데 저게 어마어마하게 저뿐만 아니라 기억나시죠? 그때 60%를 현지 조달이에요. 그러니까 체코에서 모든 걸 조달해야 되는데 60%. 지금 로얄티 거의 20%라고 얘기하거든. 뭘로 가져옵니까? 남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 보면 근데 저는 이렇게 네, 한번 엄청나게 띄워봐주십시오. 불공정한 계약에는 처음부터 프랑스의 반값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은행 대출도 우리가 알선하고요. 체코 현지화율이 60%고요. 웨스팅하우스 기술료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다 알겠는데 제 말은 뭐냐면 너무 하나밖에 정리- 너무 정리를 이렇게 잘하셨어요. 엄청나게 불공정한 계약에는 누군가가 커미션을 먹게 돼 있거든요. 누굽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 주세요. 저 진짜 특검해야 이거는 됩니다.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봐요. 예, 특검해야 됩니다. V제로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래 지금. V제로인지 윤석열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런 걸 하고 나서 누군가 돈을 먹었을 거라고 봐요.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떼어 먹어가지고 저것도 떼어 먹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근데 매일매일 새로운 저런 것들이 나오니까 5년을 갈 것 같은데요. 5년 내내 이거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일 수사에 되나 봅니다. 처음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시작한 프로젝트들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그래서 점점 간이 커지고 그래서 처음엔 못하다가 나중에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해먹으려고 결심하고 달려들었다. 종점 변경 그런 것도 처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아예. 그러니 처음부터 했는데 틈만 나면 했겠죠. 근데 그 후과가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폴란드 지금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할 바에 남는 게 없으니까 폴란드는 지금 다음 공사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저런 거는. 저거 체코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배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좀 잘 판단해. 다음 주까지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끝나기 전에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회담하고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요. 잘 끝내고 돌아와서는 이제 바로 9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8.15 경축사에서 무슨 약속을 했냐면 흡수 통일은 절대로 앞으로 원하지 않는다, 바라지 않는다. 두 번째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9.19 군사 분야 합의에 선제적 단계적 복원을 해나가겠다 그랬으니까 9월달이 고도입니다. 국방부에서는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이 선제적 단계적인 복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9월 19일부터는 그걸 실행에 옮겨되고 또 하나는 금년 가을에 한미 국방장관들이 만나가지고 내년 군사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 지금 안 하는 걸로 방향이 잡히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해가 바뀌면서 북한은 김여정 같은 담화는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